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빠가 왠지 좀 억울하다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아닌데요?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의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담보 설정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그런 사례였어요. 그런 경우에 이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생전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자녀 중에 제일 큰아들, 장남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이렇게 주고 큰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님이 좀 배려를 해주신 사례였는데요. 자녀는 이제 2명 있어요. 오빠와 여동생 이렇게 2명이 있고요. 오빠가 어머님 생전에 뭐 이것저것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좀 부모님 손을 많이 빌렸어요. 막 사업 실패를 계속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겨우 다시 살아나면 또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또 뭐 돈 얻어가서 사업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또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업을 좋은 아이템을 잡았는데 몇 억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마지막이라고 하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어머님이 사실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 아파트를 담보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어머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이제 해서 대출을 받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 때 여동생하고 오빠가 얘기를 나누는데 오빠가 이제 뜬금없이 엄마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이거는 내가 갖고 가서 처분하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뭐? 처분한다고? 뭐 어떻게? 아니 어차피 뭐 이게 빚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거 그냥 내 명의로 일단 해서 내가 팔아서 정리하고 빚 갚고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조금 남으면 그거 내가 반반씩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뭐야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뭐 반반씩 나누자고 또 뭐 하면 또 맞는 것도 같고 또 아파트도 뭐 빚 갚고 나면 남는 거 없는 건 또 그것도 맞는 얘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 뭐 일단 알겠으니 일단 장례식 끝나고 다시 얘기해 오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빠가 왠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하신 거죠. 제가 얘기를 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오빠가 사실 조금 약간 능구렁이 같은데요? 얘가 이런 답변을 드렸더니 뭔지 모르겠죠. 그런 것 같긴 한데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오빠 말대로 하고 그냥 끝내면 다 간단한 것 같긴 한데 또 내가 괜히 오빠 그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오빠랑 사이만 나빠질 것 같고, 저 재산 어차피 빚 갚고 나서 남는 재산도 없는데 재산도 뭐 얼마 없는데 형제간의 우위만 나빠지고 이런 걸 또 원치 않는다 자기는. 그래서 이게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능란한 언변에 놀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분할하셔야 되느냐?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머님 상속 재산이 아파트가 하나 있죠. 다른 재산은 거의 없어요. 시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이다. 빚이 한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갚고 나면 1억 남는데 1억 반반씩 나누자고 했으니까 5천만 원씩 나누면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5천만 원 받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상속 재산은 아파트 5억짜리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하냐요? 그 빚은 어머니의 빚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빠의 개인 빚이에요. 뭐야, 엄마 지금 아파트에 분명히 근저당권 잡혀 있는데요? 당연히 잡혀 있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냥 담보만 제공해 주신 거지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를 헷갈리셨던 거죠.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는 오빠예요. 그건 오빠의 개인 채무고요. 담보를 그냥 어머님이 아파트로 그냥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 돈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오빠가 갚겠죠? 오빠가 안 갚으면 결국 은행에서는 그 담보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하겠지만, 담보권 실행해서 아파트가 날아가더라도 오빠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상속재산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5억짜리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고 반반씩 나눈다면 2억 5천만 원씩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그 2억 5천만 원 받아서 뭐 그걸로 뭐 빚 갚거나 하고, 모자라는 빚이 있으면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동생은 2억 5천만 원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더니 뻥 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빠한테 그 얘기를 하면 결국 사이는 안 좋아지겠죠. 그 얘기를 했더니 결국 오빠가 이제 노발대발 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거 다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상속재산 분할 소송해야죠. 소송을 해서 나누자 이렇게 갔더니 이 여동생은 상속재산 분할이 이런 거군요. 돈을 택하거나 형제간의 우위를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오빠는 이미 연락을 안 받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제 여동생이 자기가 이거를 포기하면 오빠는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포기해야 되느냐, 그걸 고민을 하셨어요.
일종의 유언처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오빠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 여동생도 혹했거든요. 그런가 보다. 뭐 엄마가 뭐 담보 제공했으니까 그럼 뭐 오빠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엄밀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어머님이 담보만 제공한 게 아니라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자기 아파트를 또 담보로 이게 제공했다면 그 채무는 어머님의 채무거든요.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출을 어머님 명의로 받아서 그걸 오빠한테 줬다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머님 빚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되는 거죠. 빚도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대출은 그냥 오빠가 받았고 어머님은 담보만 제공했어요. 어머님은 주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금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2억 5천씩 분할을 하는 건가요? 이거를 뭐 매각한다거나 할 때는 근저당권자가 동의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오빠와 여동생이 공동명의로 일단 바꾼다거나 지금 어머님 단독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공동명의로 바꾼다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 결과 어느 한쪽으로 오빠 단독명의로 하고 돈을 얼마 정산하게끔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거를 근저당권까지 이 소유자가 되는 사람이 다 인수를 하는 거죠. 그 근저당 설정된 거를 부담을 안은 채 그걸 받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래서 나중에 이 오빠가 은행에 돈을 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은행은 이 근저당권 실행을 해서 뭐 경매를 넘기거나 뭐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소유권을 잃고 상속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만큼 또 오빠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딸이 나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간호까지 했다 이런 네. 상황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다툴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이제 기여분이 상속재산 분할에 이제 필수적으로 또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 사건에서 만약에 이제 오빠는 뭐 돈만 갖다 쓰고 딸은 어머님을 모시면서 병간호도 뭐 몇 년을 하고 자기 생활비도 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5억이라면 2분의 1씩 해서 2억 5천, 2억 5천 이게 아니라 여동생은 자기 기여분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기여분이 한 20%는 된다. 그러면 20%는 그냥 별도로 떼놓고 나머지만 나누는 거죠. 5억에 20%면 1억. 1억은 여동생이 그냥 기여분으로 그냥 치고 나머지가 이제 4억이 남잖아요. 4억만 뭐 이제 나누는 거예요. 4억을 뭐 반반씩 나누면 2억, 2억 나누면 되겠죠. 결국은 이제 여동생은 이 2억에다가 기여분 1억까지 해서 3억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여분을 20%를 인정할 건지 뭐 50%를 인정할 건지는 협의를 해보거나 안 되면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별도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이제 상속이 개시된 다음부터 터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꼭 누군가가 욕심을 좀 부리거나 약간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가 좀 많이 가져가겠다거나 이런 제안을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뭐 그렇게 해서 잘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보통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상속 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걸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맞는지 채무나 이런 문제가 또 끼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를 잘 일단 해보시고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같이 상담을 좀 받으셔서 다툼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먼저 좀 해보시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결국 안 되면 이제 소송 가야 되거든요. 소송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동생이 돈을 택하느냐 형제 간의 우위를 택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대부분은 돈을 택하세요. 네. 소송에서 막 서로 막 갈 때까지 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소송 끝나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뭐 이런 상황까지 생기거든요. 초반에 조금 잘 얘기를 해서 서로 서운치 않도록 얘기를 좀 하시면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그런 사례가 결국 이제 분쟁까지 이어져서 소송을 하게 된 그런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송보다는 어쨌든 상속인들 간에 잘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인 것 같고요. 채무 문제라든가 상속재산 분할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으셔서 형제 간의 분쟁을 사전에 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